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유래 뉴스 정면 승부 진행을 맡고 있는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유래입니다. 지금 여러분 혹시 나가시면 우산 꼭 챙기셔야 됩니다. 지금도 비가 굉장히 많이 왔다 말았다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상당량의 폭포비가 쏟아질 전망이라고 하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는 150mm 이상, 경기 북부에는 2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취약 시간대인 밤과 새벽 시간에 시간당 30mm가 넘는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중부지방은 산사태 위기 경보 주의 단계, 그리고 전남과 경남에는 경계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퇴근길 운전하시는 분들, 특히 저지대나 이거 중요합니다. 지하차도 출입 이거 되도록이면 피하시고요. 감속 운전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만나보고요. 3부에서는 국민의힘 최고위원 경선에 나갔죠. 국민의힘 인효한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4부에서는 정면 맞수다 국민의힘 영등포 을 당협위원장인 박용찬 위원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조기현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7월 16일 화요일 신유래 뉴스 정면 승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신유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언제나처럼 오늘 하루에 있었던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이 폭우를 뚫고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분이 있습니다. YTN 이우영 아나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안 들리네. 한 번 중간에 그래서 그래요? 네. 한 번에 닦았으면 한 번에 닦았으면 아마 박수 일부러 소리가. 그랬어요? 네. 근데 네. 그 우산 갖고 왔어요? 그럼요. 네. 근데 스페인에 좀 있었잖아요. 네. 예? 네. 거기 사람들도 비 올 때 우산 안 받을 텐데. 안 받는다고요? 예. 우산 뭐 쓰는 사람이니까 안 쓰는 사람이. 독일은 네. 우산 거의 안 써요. 젊은 사람들. 나이 들은 사람도 안 쓰는 사람 많고. 저는 현지에서도 열심히 쓰고 다녔습니다. 예, 머리 혹시 빠질까 봐? 아니요, 뭐 거기가 산성비 이런 걱정은 없는데 옷이 또 어쨌든 제가 거기서도 나와서 하는데 그게 다 제가 빨래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외투나 이런 거는 또 드라이 맡겨야 되고 이러는데 그게 또 외국에선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죠. 네. 근데 진짜 궁금하다. 그 사람들은 그냥 비 맞고서 어떻게 그거를 하지? 그냥 말리나? 어떻게 하죠? 저는 사실 신발 신고 침대에 올라가는 것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네. 아직 젊어서 이해할 게 굉장히 많다는 그럼요, 뜻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나이와 상관없이 오히려 나이가 들어가면 이해의 폭이 더 좁아지기도 하지 않나요? 근데 이해 폭이 넓고 좁고 간에 이 요새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이 유럽도 온돌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온돌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신발 신고 돌아다니지 않아요. 신발 벗고 돌아다니지. 모르겠어요. 딴 데 모르겠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온돌 문화를 갖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 왜 웃는지 알겠어요? 비 얘기가 어떻게 온돌로 얘기가 넘어가지? 그죠? 저도 굉장히 신기해요. 온돌이 있으면 또 이제 약간 습도를 잡을 수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유럽은 여름에 습하지가 않으니까 겨울에 습하니까 이게 온돌의 역할이 우리나라보다 더 좋죠. 우리나라 온돌 깔아도 뭐예요? 여름에 습하니까 완전히 아까 저도 차에서 내리는데 아까가 아니라 좀 아까죠. 오늘 차 왜 이렇게 막혀요? 근데 차에서 내리니까 막 안경에 김이 껴가지고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김은 우리나라 게 맛있죠. 그렇죠. 일본에서도 상당한 우리나라 김이 인기죠.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의 대화의 전개 과정,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물정 094 샵 094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임을 말씀을 드렸는데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잊어먹을 뻔했어요. 청취율 조사 기간이어서 저희가 공의로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02로 시작되는 전화 오면 받으셔가지고 YTN 라디오 신유래 뉴스 정면 승부 잘 듣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어제 청취자분 한 분이 문자를 보내주시기도 하셨죠. 제가 나가자마자 교수님께서 소개를 해주셨지만 저는 바로 밖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칭찬의 문자 보내주시면 그 청취율 조사를 직접 받았다는 그렇죠. 메시지였잖아요. 예. 네,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더더욱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가 청취율 조사 기간인 만큼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커피 쿠폰은 추첨을 통해서 청취율 조사가 끝난 이후 일괄 배송된다는 점까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뒤끝이 상당한 이우영 아나운서의 설명이었고요. 뒤끝이 아니라 이게 뒤끝이지 뭘? 마무리를 짓는 거죠. 그 부분에 아니죠. 있어서. 뒤끝이죠. 그건. 네, 이걸 뒤끝이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네, 뒤끝이에요. 네. 아이고,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저와 교수님처럼 이렇게 치열한 전당대회 소식이 아니라요. 네. 전당대. 그러면 내가 의자를 들어야 돼요 지금. 예? 네. 미국 대선 소식 관련 소식부터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자신과 함께 대선에 나설 부통령 후보를 정했습니다. 강경 보수파인 J.D. 벤스 연방 상원 의원을 택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를 이 SNS 계정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벤스 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발표하면서 그의 성공한 이력 등을 열거를 했고요. 벤스 의원이 초선이고 올해 39살이라고 합니다. 지난 1952년 이래 최연소 부통령 후보라고 하고요. 의회 내 핵심적인 친트럼프 의원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벤스 의원 이른바 러스트벨트로 불리는 오하이오주에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으나 변호사, 벤처캐피털 기업인을 거쳐서 연방 상원 의원까지 올라간 입지전적인 인물로 지금 불리고 있고요. 2016년에 공화당 당원으로 활동하는 초기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비판을 했는데 2018년부터 친트럼프로 돌아섰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벤스 의원을 러닝메이트로 세운 것은 펜실베니아, 미시간주 등 러스트벨트와 겹치는 중북부 경합주에서의 대선 승리를 위한 포석으로 풀이가 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지지 세력 확장을 위한 중도 성향 인물 대신에 자신의 아바타격인 벤스 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한 것은 지난 13일 피격 부상 사건과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에 따른 인지력 및 건강 논란을 둘러싼 민주당의 내홍 속에 대선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한 것으로도 지금 읽히고 있습니다. 자,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후보죠. 네, 피격 이틀 만인 현지 시간 15일 처음으로 공식 무대에 등장을 했습니다.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파이서브 포럼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부상 입은 오른쪽 귀에 하얀색 붕대를 한 채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등장과 함께 그를 상징하는 노래 시니어 미국을 축복하소서가 울려 퍼졌고요. 지지자들은 USA와 Fight, 싸우자, 트럼프를 사랑한다 이런 구호를 연이어 외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통령 후보 지명된 J.D. 벤스 상원의원과 인사를 나눴고요. 이곳에서 앞서 진행된 전당대회 첫날인 대의원 대상 호명 투표에서 전체 대의원 2,400명 가운데 플로리다주 투표 때 과반 득표를 넘기며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 2016, 2020에 이어서 세 번째로 대선 도전을 공식화한 건데요. 한편 피격 사건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공세를 좀 삼가했습니다. 그런데 벤스는 트럼프의 복제 인간이다라고 하면서 집권을 막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대선 현 상황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78입니다. 예? 78이고 바이든 대통령이 81거든요. 그런데 지금 39살짜리 정치인을 부통령 후보로 세웠다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바이든 대통령과의 어떤 그 대비 효과를 좀 더 극명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그 벤스 부통령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러닝메이트로 지명된 이 사람은 어머니가 그 마약 중독을 알았다 그러죠. 노동자 가문이고 굉장히 그 불우한 환경에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그 우리나라 말로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개천에서 용난다? 개천. 그 생각을 못했네요. 네. 스토리가 있는 인물이다. 그게 우리나라 말인가요? 네. 스토리가 우리나라 말 아니었어요? 네. 네. 그렇구나. 수토리 뭐 이래가지고. 근데
그 자꾸 어른이 얘기하는데 빼어날 숫자인가 보네요. 맞아요. 네. 근데 이 스토리가 굉장히 많다. 근데 중요한 거는 물론 러스트벨트에서의 어떤 이 러스트벨트가 경합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 사람을 뽑고 또 입전적 인물이고 나이도 젊고 이래서 뽑았을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스토리가 물론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더 어필할 수는 있지만 이 스토리 자체가 그렇게 크게 어필하지는 요새 점점 우리나라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굉장히 역경을 딛고 일어난 인물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거든요.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각광을 받았는데 그 스토리로 인해서 근데 이게 점점 조금 우리나라도 이 스토리에 대해서 그렇게 감흥을 못 느껴요. 왜? 젊은 유권자들이 점점 생기거든요. 우리 우영 아나운서는 스토리 있는 사람 딱 하면은 굉장히 가슴이 찡하고 막 이 자신을 대입하게 되고 막 이래요? 저는 MBTI F라서 F라서 그렇게 돼요? 네, 감정적으로 이입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F가 그런 거예요? 파워 F. 교수님은 약간 파워 T. 예. 교수님. 그런데 어쨌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 이 소위 말해서 벤스 이 부통령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땐 지정학적인 이유 그리고 연령적인 이유가 더 많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 이번에 스트롱맨임을 과시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모습이 어떻게 바이든 대통령에게 투영되는가 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어제도 저희가 얘기 들었습니다만 바이든 부통령에 대한 얘기는 쑥 들어갔대요. 후보 교체. 왜냐하면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예. 네. 자, 다음 소식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에 관련 소식인데요. 몸싸움이 있었다는 소식 뉴스를 통해 많은 분들께서 이제 아실 텐데 어제 충남 천안 유관순 체육관에서 이 합동연설회가 열렸습니다. 국민의힘의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지역 합동연설회였는데요. 일단 평소보다 많은 기동대와 형사 기동대 등 경찰 병력 90여 명이 투입돼서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이게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피격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후보들 경호와 현장 안전 조치를 강화해달라는 국민의힘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는데요. 나경원, 원희룡 후보에 이어서 한동훈 후보가 정견 발표를 위해 무대에 오르자 일부 참석자가 배신자 이런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한 후보의 지지자들이 제지에 나서면서 충돌이 벌어진 거고요. 경호원들이 제지를 했지만 몸싸움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마이크를 손에 잡고 무대 가운데로 나와서 참석자들을 진정시키기도 했는데요. 우리 정치가 보일 모습 이런 모습이 아니다. 국민의힘 정치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다. 저에게 배신자라고 외치는 건 좋지만 다른 의견을 묵살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폭행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연설을 마무리하면서 소란은 정리가 됐고 몸싸움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경찰에 입건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소동에 대해서 유튜버들 간의 다툼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한 후보는 연설을 마친 뒤 SNS에 저는 이견을 존중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처럼 동료 시민을 다치거나 위험하게 하는 행동은 절대 안 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다른 후보자들, 나경원, 윤상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들은 이에 대해서 유감을 표했습니다. 나 후보는 어제 이 합동연설회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진 데 대해서 유감을 표명을 했고요. 총선 비대위원장 당시 이미 한동훈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 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불신과 갈등에 빠져 있었다. 한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순간 우리 보수는 한 지붕 두 가족 따로 살림이 될 게 뻔해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한 후보의 출마 자체에 엄청난 분열과 파탄의 원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원희룡 후보의 황당하기 짝이 없는 헛발질 마타도어, 구태한 네거티브가 기름을 끼얹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윤상현 후보 역시 SNS에 지지자 간 몸싸움과 충돌 사태는 어찌 보면 예견된 사태였다라고 이야기했고요. 한 후보는 최상병 사건 특검 도입과 김건희 여사 문자 사건 등으로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꾀했고 원 후보 역시 공약과 비전보다 한 후보에 대해 의혹 제기에 몰입을 하면서 상호 비방과 난타전을 초래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에 대해서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공멸을 거론을 하면서 후보들의 자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당에는 전당대회 잠정 중단까지 포함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는데요. 본인의 SNS에 글을 썼습니다. 난파선의 선장이 되고자 하십니까?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서 이처럼 이야기한 건데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갈수록 격해지고 있습니다. 전당대회에서 불거진 의혹이나 네거티브 공방이 결국 나중에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온 경우가 있었던 이 국민의힘 입장에선 여러모로 껄끄러울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 충돌 상황 어떻게 보셨나요? 예, 지금 어제 충돌 상황 보기 전에 지금 여기 있는 이 LCD 모니터에서 제게 안 뜨고 다른 사람 게 떠 있어가지고 네. 저는 사실 어제 있었던 그 충돌 상황 놓고 봤을 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폭력을 맨 처음에 사용한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전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국민의힘대로 유튜버들이 발단이 됐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무래도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가 굉장히 중요하죠. 관심을 끌고 주목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측면이라면 이것이 일반적인 전당대회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폭력 행사하고는 조금 그 원인에 있어서는 좀 달라질 수 있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질 수는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확실한 거는 뭐냐면 지금 그 폭력 사태도 폭력 사태고, 지금 한동훈 원희룡 후보 측에서 전대 연설 회장의 몸싸움, 이 당사자들을 수사 의뢰를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수사는 필요하다고 봐요. 이게 CCBB를 가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CCBB가 아니라 하여간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중요한데, 제가 한 가지 좀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사실은 그 일부 캠프에서는 서로 상대방이 이 문제다, 잘못이어서 이게 이런 사태가 불거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저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아니, 이거 책임에 통감한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된 데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느 누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바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함께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게 제일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메시지는 사실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주로 이제 상대에 대한 공격, 이런 걸로 이제 주로 이 상대에 대한 공격이 주를 이루어가지고, 그게 좀 안타까운데, 그리고 사실 네거티브 공방 문제에서도 한 가지만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어느 정도 선을 좀 지켰으면 좋겠는 게, 이게 무작정적으로 마구 그냥 근거가 뭔지 잘 모르는 거 막 폭로해 버리잖아요. 이거 나중에 각자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그 부메랑은 곧 국민의힘이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제 예를 들면 마구 막 던졌는데 경찰이나 검찰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거 한번 조사해봐야겠네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초래될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 선을 지키는 것, 그래서 수사에서 아무 문제가 없어도 되지만 그만큼 또 시간과 여러 가지가 허비가 되는 거니까요. 어느 정도 좀 선을 지켰으면 좋겠는데, 지금 선을 지켜달라고 얘기할 수준은 지난 것 같아가지고 그게 좀 착잡합니다. 예. 네. 자, 다음 소식 다뤄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구직급여, 실업급여 반복 수급을 막기 위해 5년간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고 다시 신청하는 경우 급여액을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법 개정을 재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을 비롯한 소관법률 개정안 8건이 심의 의결됐다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밝혔는데요. 이 법안은 이전에 국무회의를 거쳐서 국회에 제출됐던 건데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돼서 노동부가 다시 입법 예고를 거쳐 재추진 중입니다. 지난 2021년 1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던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의 경우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에 대해 급여액을 감액하는 내용인데요. 세부 감액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할 예정인데 이전 개정안은 5년간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은 50% 감액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또 구직급여를 다시 받기 위한 대기 기간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을 했는데요. 물론 저임금 근로자나 일용 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 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을 하고 반복 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한다라고 노동부가 설명을 했습니다.
또 근로자를 단기로만 고용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서 단기 근속자가 현저히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에서 추가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에 넣기로 했는데요. 추가 부과 대상은 지난 3년간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은 경우 해당 사업에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구직급여 비율이 높은 사업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개정안들 지난 정부에서 정부와 여야 의원들이 공통으로 발의를 했으나 노동계 등의 반대 속에 국회에서는 진전되지 못한 채 폐기가 된 바 있습니다. 노동계는 정부가 고용 불안으로 인한 반복 수급을 부정수급으로 몰아간다라고 하면서 청년,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사실 얼마 전에 저희가 최저임금 관련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실업급여도 사실 함께 오를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반복적인 수급에 대해서 수급자 그리고 사업장 모두에게 문제라고 하면서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요, 실업급여라는 거는 우선 첫째로 하나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의 권리라는 측면을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거 실업급여 신청하면 참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당당한 권리라는 점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사실 실업급여가 어느 정도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느냐 하는 거는 경제적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시 말해서 경제가 안 좋으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 재정에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확실한 거는 뭐냐면 이 실업급여의 그 기간을 줄이는 거는 세계적인 추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 지금 12개월을 계속 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실업수당을 하면 실업된 상태 바로 다음 날까지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12개월을 주는데 단 조건은 뭐냐면 매달 아르바이트samt라고 얘기하는 노동청에 가서 이걸 해줘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 혹은 전화도 가능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체크를 하고 12개월 동안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에는 계속 연속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이게 제가 알기로는 독일보다 좀 짧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구직 활동을 활발히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 여건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직업을 찾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사실은 좀 고려해 줘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기는 하지만 확실한 거는 이제 정부에 있어서의 재정 부담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래서 여기에 대한 뚜렷한 어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해결책은 사실은 좀 없을 것 같고요. 이게 부정수급자라고 우리가 전체를 볼 수는 절대로 없죠.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을 잘 가릴 수 있는 해안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참 이런 실업급여 문제는 얘기하기가 되게 힘든 부분입니다. 예. 제 주변에도 퇴사하고 이제 이직을 준비하는 많은 친구들이 받아야죠, 당연히. 네, 이거 예. 교육 받을 것도 다 받고 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독일도 교육 받아요. 네. 예. 뭐 온라인 뭐도 들어야 되고 뭐 가서 뭐도 제출해야 되고 그렇게 까다롭더라고요. 맞아요. 네. 온라인 교육하니까 갑자기 여러분 담배꽁초를 길거리에서 버리실 경우에 걸리면은 그 온라인 교육 같은 걸 받으면 조금 깎아주더라고요. 네. 너무 좋아해가지고 지금 근데 하여간 실업급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꼭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권리니까 제대로 챙기시고, 정부도 사실은 이 금액이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건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적절한 밸런스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도 실업급여와 함께 열심히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당연하죠. 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구독자 1,040만 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의혹을 받는 이른바 사이버레카 유튜버들의 컨텐츠 수익화가 전면 중단됐다는 소식입니다. 유튜브는 쯔양 협박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카라큘러 미디어와 전국진 구제역 채널의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를 정지하고 해당 채널들의 수익화를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유튜브 커뮤니티 운영 정책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합니다. 이게 타인에게 악의적으로 해를 입히거나 이를 시도하는 경우, 학대 또는 폭력에 가담하고 잔혹성을 보인 경우, 사기 또는
기만 행위에 참여해 실질적으로 해를 입힌 경우 등 유튜브에 게시되는 콘텐츠 외 플랫폼 안팎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크리에이터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정책을 유튜브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채널에서 광고 게재 및 수익 창출을 할 수 없도록 하고요.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서 제외해서 관리와 크리에이터 지원 등도 제공을 중단한다라고 합니다. 또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하는 모든 콘텐츠를 삭제하려 노력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이 대상에는 위협이나 괴롭힘, 증오심 표현 등을 담은 콘텐츠가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서 전 남자친구에게 4년간 지속적인 폭행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한 쯔양,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일부 유튜버들에게 협박을 받아왔다라고 밝혔는데요. 어제 이 쯔양의 법률 대리인은 현재 쯔양님을 피해자로 기재한 고발장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제3부에 배당된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앞서서 언급했던 구제역, 전국진, 카라큘라와 익명의 협박자를 대상으로 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검찰 수사와 동시에 범정부 차원의 후속 대응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희림 방송통신위원장 지난 11일 방송심의 소위원회에서 쯔양을 협박하고 갈취했다는 유튜버들이 언급되는데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로 돈을 버는 유튜버들에 대한 대책을 방심위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이원석 검찰총장 역시 사이버레카 유튜버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희 코너에서도 이 사적 제재와 관련한 소식들 많이 전해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사적 제재를 대표하는 게 이런 사이버 레카 유튜버들이었거든요. 정작 이들이 협박의 대상자였다는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글쎄요. 뭐 우선 첫째로 뭐냐면 유튜브가 이게 방송인지 이게 되게 저는 일단 방송으로 사실 잡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스스로도 방송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유튜브 일단 방송으로 일단 왜 이게 중요하냐면 방송법의 규제를 좀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은 이거는 뭐 이렇게 사이버레카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사람들 말고도 이런 유튜버들 말고도 제가 볼 때는 정치 유튜브라든지 많은 부분도 이게 성격이 좀 달라서 그렇지 굉장히 시사선정성을 추구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 시사선정성이라는 게 뭐냐? 그건 뭐 간단합니다. 센 발언 해가지고 그리고 막 적개심을 막 이렇게 높여가지고 혹은 사람들의 흥미 본위의 어떤 얘기를 해서 사실은 나름대로의 어떤 수익 구조를 창출하거나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러는 과정에서 제일 문제는 뭐냐면 피해자가 발생을 하거나 또는 간접 피해자가 직접 없더라도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정서적 양극화에 상당 부분 기여를 한다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사실 유튜브에 대한 상당히 엄격한 규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흔히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해서 용납될 수 있는 범위가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면서 근거 없이 막 저걸 하면서 실제로 이게 표현의 자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튜브에 대한 상당 부분 규제가 필요하고 지금 당장 규제를 마련할 수가 없다면 법의 잣대로 엄격하게 들이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도 철저한 수사를 얘기를 한 이유도 지금 이걸 놔두면 이게 너무 엉망이 될 뿐만이 아니라 저는 사실은 이 사이버레카도 굉장히 큰 문제죠. 정치 유튜버들도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정서적 양극화를 굉장히 벌려놔요. 그 나중에 자신들이 수습할 겁니까? 아니, 수습할 수 없어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적으로 좀 합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이고 우리 이호영 아나운서가 모처럼 얘기에 막 공감을 표해주네요. 오늘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호영 아나운서였습니다. 요즘 사람 구하기 너무 힘드네. 피자 나왔습니다. 사장